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34쪽 4파스텔의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검토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할 이 부분은요. 두 번째 수행평가인 생물 속생설 도출 과정 탐구 활동과 매우 관련이 깊은 이야기이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고 학습지에 실어놓은 과학 개념 정리를 꼭 공부해 와야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이제 바로 시작할 두 번째 수행평가에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내용들을 잘 공부해 와서 다음번에 우리 만났을 때 하는 수행평가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오늘 나갈 내용 꼭 선생님 한번 짚어주긴 하지만 꼭꼭꼭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과서 34쪽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생물은 이렇게 생명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뭐 물이나 공기나 흙에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이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을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포스트잇을 하나 꺼내가지고 선생님은 이런 연두색 포스트잇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기원전부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생물이 흙, 물, 공기 등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자연 발생설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였대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자연 발생설을 믿었고 이 자연 발생설은 뭐냐? 생물이 흙, 물, 공기와 같은 무생물 이런 것들에서 저절로 생긴다 라는 게 자연 발생설이죠. 이걸 믿었대요. 그런데 17세기에 레디라는 사람은 이 자연 발생설이 과연 맞을까? 그러면서 의문을 품고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에서 생긴다라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다? 생물 속생설. 생물 속생설이 뭡니까?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에서 생기는 거야 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 생물 속생설을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이 생물 속생설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쥐나 파리 같이 어느 정도 몸집이 있는 생물, 그러니까 좀 크기가 있는 생물들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생물에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미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에서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했대요. 큰 거는 생물에서 생기는데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생물 같은 경우는 물이나 흙이나 공기와 같이 이런 무생물적 요소에서 저절로 생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생물 속생설을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 발생설을 적용하고 그랬던 거죠. 이제 1868년에 누구?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미생물도, 이 작은 생물들도 이미 존재하는 미생물에서 생긴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물 속생설을 확립했대요. 이 사람도 뭘 주장한 사람이다? 생물 속생설을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실험으로 자연 발생설은 틀렸어 라는 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교과서 35쪽으로 넘어가면 활동 1, 레디의 실험 따라하기가 있어요. 이 레디는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 중 뭘 주장했다고 했죠?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다고 했어요. 생물은 또 다른 생물에서 생긴다라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기 위해 어떠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고 사람들에게 생물 속생설이 맞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학 탐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과학 탐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디는요, 이 둘 중에 연역적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이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어떻게 레디의 실험에 적용되었는가까지 알아야겠죠. 자, 다시 그러면 우리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첨부한 학습지를 펼쳐볼까요? 자, 이 학습지 준비하였나요? 여기에 있는 학습지 내용 꼭 공부해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 과학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한 번 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수행평가 때 이용할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지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학습지에 1번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고 2번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 생명 현상과 대상의 수많은 관찰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이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줄글로 서술한 거고 이거를 6단계로 각 나눠보면 첫 번째 단계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저거는 왜 저렇지?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식한 후에 내가 저걸 한번 자료조사를 해봐야겠어. 관찰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어. 해서 어떻게 관찰할지 관찰 방법을 고안하고 어떻게 자료를 모을지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이런 방법과 수집 방법을 관찰 방법과 수집 방법을 정한 다음에 관찰을 수행하는 거예요.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죠. 이런 걸 수집합니다. 관찰 수행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 마지막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고 이 규칙성을 발견한다는 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런 발견한 규칙성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을 6단계로 나눈 거예요.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을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로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이 핀치새라는 게 사는데 얘네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건 갈라파고스 지역에 섬들이 이렇게 바다에 태평양에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군도, 섬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군도라고 불러요. 이거를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핀치새들이 사는 겁니다. 핀치새. 각 섬마다 핀치새가 사는데 각 섬마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관찰했대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자연현상 관찰. 두 번째 단계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보고 문제를 인식한 겁니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은 왜 다를까? 문제를 인식한 거죠. 세 번째 단계, 관찰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고안. 어떻게 관찰을 할 거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건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먹이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관찰해 봐야지 라고 해서 관찰 방법을 고안했네요. 네 번째 단계, 이 방법을 토대로 관찰을 수행하는 거예요. 관찰을 수행하고 이 수행한 관찰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먹이에 따른 핀치새 부리 모양을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 자료 해석. 먹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걸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섬에 있는 핀치새는 과일을 먹이로 먹는데 큰 부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섬에 있는 핀치새는 곤충을 주로 먹는데 짧고 단단한 부리로 잡아먹고 또 어떤 새는 씨앗을 먹는데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먹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르구나 라는 자료 해석을 하고 마지막 단계는 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먹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으므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은 각 섬의 환경, 특히 먹이 종류에 따라 적응했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런 방식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다시 말해서 생명현상을 관찰하고 얘네들을 통해서 관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찾아냅니다.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 규칙성을 토대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자,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크게 6단계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랑 좀 비슷합니다. 먼저 관찰을 하고요. 생명 현상을 관찰하고 왜 그럴까 문제를 인식해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부터 확연히 다른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진 다음에 저거는 아마 이래서 이런 거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럴 거야 라는 가설을 설정해요. 그런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고안합니다. 그게 탐구를 설계하는 단계예요.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험을 고안하는 것. 이거를 탐구 설계 단계다라고 해요. 실험을 고안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험을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탐구 수행. 그 다음 단계는 이 탐구, 실험을 수행하면 어떤 실험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해석하고 검증을 합니다. 실험 결과를 이제 해석하고 검증함으로써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가설을 세웠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웠던 가설이 지금 이 실험 결과값과 일치해서 맞는 가설을 세웠었어. 그러면 어떠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세웠던 가설이 잘못된 가설이었어. 그럼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는 다르게 나오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요,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 새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또 다른 탐구를 설계하고 설계한 탐구를 수행한 다음에 자료 해석과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설이 이 실험 결과값과 맞다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번째 가설도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또 실험을 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 6단계에 대한 설명을 표로 잘 정리해 놓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관찰 및 문제 인식 때는 뭘 하느냐? 어떤 생명현상을 관찰한 후 의문을 가져요. 왜 그럴지? 왜 그럴까? 두 번째 단계, 가설 설정 단계는요. 이 의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 이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맞는 결론은 아니니까 아직은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한다고 했죠. 탐구 설계 단계. 가설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타당한 실험을 설계한다. 네 번째 단계는 이 탐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설계한 실험을 수행한다. 지금 여기 표에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만들면서 정신이 조금 나갔었나 봐요. 이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2번, 3번 이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3번, 4번 탐구 설계와 탐구 수행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3단계랑 4단계 때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표를 이 밑으로 좀 내리고 싶어요. 이 밑으로. 내가 잘못 만들었네. 아무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눠줄 때는 잘 만든 학습지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자료 해석과 검증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경향성, 규칙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향성, 규칙성을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 단계 때는 표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결론 도출입니다. 이때는 뭘 하느냐? 가설이 옳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고요. 만약에 가설이 옳지 않아? 그럼 다시 어떻게 간다? 가설 설정 단계로 가서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 단계를 반복한다 라는 거.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나요? 자, 여기
탐구 설계 및 탐구 수행을 할 때 3단계, 4단계가 진행될 때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대조 실험은 무엇이고 변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대조 실험이란 뭐냐? 대조 실험이란 실험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과 비교하는 실험을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하는 집단은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실험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군.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인이 뭐냐? 변인은 뭐냐면요. 실험의 조건이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변인. 이 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독립변인, 동그라미 2번에 종속변인이라고 써볼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뭐냐? 독립변인은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요. 종속변인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해요. 실험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인, 종속된 변인, 그래서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이 독립변인은 크게 두 변인으로 나뉘어요. 뭐랑 뭐로 나누느냐?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으로 나뉩니다. 이 독립 변인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으로 또 나뉘는데, 실험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요. 실험의 과정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서로 같게 유지시키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이 내용이 잘 와닿지 않죠? 이따가 뒤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변인 통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작한 변인 외에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 이거를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작만 써놨으니까 여기 조작 변인까지 써주죠. 조작 변인, 여기 밑에는 통제 변인까지 써줍시다. 자, 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이 부분을 뒷장 넘겨서 예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연혈식 탐구 방법 6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관찰 및 문제인식이었죠. 써볼까? 한 번씩 써보면서 익히라고 빈칸으로 뒀어요. 관찰 및 문제인식. 어떤 관찰을 하고 어떤 문제인식을 했냐 보니까,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대요.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는 거 보고서 왜 녹색으로 변하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가설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 설정. 가설이라는 거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했잖아. 어떤 가설을 세웠냐?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빛 때문에 녹색으로 변한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탐구, 설계. 이 감자가 빛 때문에 녹색으로 변한 거라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실험을 설계하는 게 탐구 설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설계했느냐, 어떤 실험을 설계했는지 이 각 단계를 살펴보니까 세 단계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상자 A와 B에 각각 황갈색 감자를 넣는다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줄까?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해볼게요. 두 개의 상자에 상자 A가 있고 상자 B가 있죠. 상자 B가 있는데 A와 B에 각각 황갈색 감자를 넣는데요. 황갈색 감자. 얘도 황갈색, 얘도 황갈색인 거예요. 놓고 두 번째, 상자 A는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놓고 얘는 빛이 잘 들어오게 놓고 B는 암실에 놓는데요. 얘는 빛이 안 들어오게 암실에 놨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빛의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감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해준대요. 왜 이거는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빛 때문에 이 감자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하려는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 감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A나 B나 둘 다 동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 단계 3. 시간이 흐른 후 상자 A와 B의 감자색 변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탐구를 설계할 거야. 이렇게 실험할 거야 라고 탐구를 설계해요. 그 다음에는 실험을 설계했으면 어떻게 해? 이 탐구를 실행해야겠죠. 탐구 실행 단계가 네 번째 단계고요. 설계한 실험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실행하는 이 3단계, 4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2번, 3번에 이렇게 묶여져 놨는데 사실은 이게 3번, 4번 이 단계에 이 내용이 와야 되는 거죠. 이 네모 박스가 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실행할 때는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조 실험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대조 실험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대조 실험이라는 건 실험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 대조군이랑 실험군을 비교하는 건데 실험군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이고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A와 B 중에 상자 A와 상자 B 중에 어떤 게 실험군에 해당하고 어떤 게 대조군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 빛이라는 요인을 준 이거는 뭐야? 이건 뭐겠어요? 실험군인 거죠. 빛이라는 조건을 일부러 조작한 거잖아. 얘는 실험군인 거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빛이 주어지지 않은 이 B는 대조군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암실에 넣은 감자는 대조군에 해당하는 거고 빛에 노출된 감자는 실험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둘 다 설정을 하고 실험을 해야 한다. 이게 대조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조 실험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변인에는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통제 변인이 있는데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실험 결과인 종속 변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독립 변인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고 변인은 크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넘긴 김에 내용을 보면 조작 변인은 실험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에요. 여기 실험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은 뭐예요? 빛이죠.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는 빛이란 말이에요. 조작 변이는 뭐가 되겠어요? 빛의 유무가 되겠죠. 어떤 건 빛을 주어주고 어떤 건 빛을 주어주지 않았잖아. 빛의 유무가 조작 변인인 거고요. 종속 변이는 뭘까? 종속 변인. 종속 변인 뜻을 보면 종속 변이는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이 종속 변인이에요. 자, 이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요인은 뭐예요? 감자의 색깔이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게 종속 변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속 변인에는 감자의 색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통제 변인은 뭔가? 통제 변인. 통제 변인은요. 실험 과정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서로 같게 유지하는 변인. 그러니까 이 빛 말고는 다른 것들 다 동일하게 해줬잖아. 이 동일하게 해주는 변인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동일하게 해줬어요? 온도도 동일하게 해줬고 습도도 동일하게 해줬고 감자 크기도 뭐 혹시 영향이 있을까 해서 감자 크기도 동일하게 해줬고 그쵸? 이런 등등등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이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이 통제 변인을 온도, 습도, 감자 크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 통제 변인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해요. 통제 변이랑 변인 통제랑 뭐 비슷하지만 의무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통제 변인은 명사라면 변인 통제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험을 수행하는 것까지 했어요. 5번째 단계는 뭐예요? 5번째 단계.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빛을 받은 감자는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지만 빛을 받지 않은 감자는 색 변화가 없다라는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이거 뭐예요? 5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 자료 해석과 검증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쓸까? 자료 해석과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서 자료를 해석하는 거야. 아, 빛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녹색으로 변했고 얘는 빛이 없으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황갈색이네?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자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료 해석과 검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라고 했어요? 결론 도출이라고 했죠. 결론 도출. 실험 결과가 실험 초기에 설정했던 가설인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와 이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므로 감자가 빛 때문에 황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할 때까지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수행평가 레디의 생물 속생설 탐구활동 이 부분은 뭐를 알아야 한다? 연역적 탐구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각 이 6단계를 알아야 하고요. 6단계를 알아야 하고 3단계와 4단계 탐구 설계와 탐구 실행을 할 때 대조 실험과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대조 실험은 무엇인지, 대조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대조군과 실험군은 무엇인지, 또 적절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변인이라는 의미, 이 변인의 의미를 파악하고 변인은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이 있으며 각각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은 무엇인지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가설의 의미가 무엇이고, 만약 이 가설을 통해 탐구를 설계하고 실행했는데 맞지 않는다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방금 강조한 내용을 꼭꼭꼭 숙지해야 다음 시간에 바로 수행평가를 진행할 건데, 이 수행평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서술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꼭 강의를 듣고 학습지의 내용을 공부해 오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행평가 할 때 이 학습지 조별로 나눠주긴 할 거예요. 나눠주긴 할 건데, 이 내용을 보고서 수행평가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치만 수행평가를 할 때 이 내용이 숙지되어 있는 것과 숙지되어 있지 않은 거는 매우 차이 날 거예요. 자, 강조는 이 정도까지 해두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